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이민우 선생님이 진짜 오랜만에. 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네, 오랜만에 지내셨죠? 네, 뵙겠습니다. 얼굴 더 아, 좋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제 특집으로 저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어, 대표님께서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문학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네, 네, 뭐, 이제, 스크루지 네, 영감이 나오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네, 되게 유명하죠. 네, 네. 있고, 이제, 그 애틋한 사랑하지만 가난한 연인들의 그 음, 슬픈 이야기. 네. 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네. 선물이 딱 먼저 떠오르죠. 그 아내가 뭐 시계줄을 선물했고, 그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서, 네, 여자의 네, 그 네, 머리 네, 네, 핀을 맞아요. 사줬는데 네, 여자는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머리를 네, 맞아요. 네, 잘랐다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슬픈 네, 내용이죠. 네. 어,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문학 작품도 많고, 또 네, 영화도 많고, 또 네. 이제 머라이어 캐리의 또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도 이제 음, 계속 들릴 텐데요. 네. 요즘은 캐럴이 잘 안 들리는 것 음, 같아요. 어,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크리스마스도 가족들, 연인들, 친구분들과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인문 TV에서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회 연속으로 크리스마스 소설 특집을 마련을 네. 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또 주제로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됐어도 이 겨울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또 이제 이웃 또 이제 네, 또 크리스마스 아까 캐롤 찰스 디킨스 얘기하셨지만은 또 이 스크루지 나오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또 이런 네. 반성도 크리스마스와 있고.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돼서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를 또 배경으로 소재로 또 주제로 또 네, 직간접적으로 이게 크리스마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인상적이었던 작품을 네. 오늘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 그리고 다음 주는 이노나 대표님께서 인상적으로 보셨던 거 이렇게 각각 한 편씩. 가볍게 네, 가볍게 한번 난 재밌게 봤다 하면서 썰을 네, 푸는 네. 네, 그런 예, 시간을 수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입니다. 네. 네. 예, 선생님은 무슨 작품 준비해 오셨죠? 제가 참고로 오스카 와일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 좋아해서 살로메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희곡을 이렇게 막 베껴 쓰기도 음, 하고, 근데 오스카 와일드의 별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오스카 와일드 네, 참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시는 작가인데, 네, 어, 작가 소개? 네. 네. 오스카 와일드. 일단 오스카 와일드는 뭐 이 사생활로 좀 더 네,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을 이제 뭐 관심이 없으시든 작품을 아직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름은 아마 네, 들어보셨을 거고, 남봉꾼? 남색? 네, 뭐,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사생활로 좀 유명한 작가인데요. 185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스카 와일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주변에 오스카 와일드를 제가 추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기를 이제 연 작가다. 네, 1900년에 이제 돌아가셨기 딱 때문에, 네, 1900년. 네, 네. 네. 20세기를 연 작가다. 그러고,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일랜드 작가들 되게 좀 좋아하는 것 음, 같아요. 아일랜드 더블랜 출신이고요.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이렇게 라벤다라는 이제 시를 이제 지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시, 희곡 이런 데 관심을 가졌고요. 탄미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작가로 네, 불리죠. 그쵸. 그래서 예. 탄미주의 대표적인 작가로 불리고 이 작가의 가장 사실은 유명한 출세작이자 그리고 당시의 문제작이 그 유명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이 도리안 네. 그레이의 초상이 사실은 뭐 영화에도 좀 약간 언급이 돼서 네. 요즘은 좀 친숙하기도 한데 이걸 이제 공포 소설이나 그러니까 이제 음, 그림이 대신 나이를 먹어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소재나 발상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작품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그 좀 탐미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부도덕적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당시에
이 비평가들이 이 작품 속에 볼 수 있는 이 부도덕성을 굉장히 좀 비난을 했고 그쵸. 이제 예. 관객들이 이제 호응을 많이 했죠. 네, 뭐 이제 직접적이고 네, 자극적이고 네, 네, 네.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 네, 같은. 네. 네. 그래서 사실 도리안 그레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상징성을 좀 가지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 미모의 청년 도리안이 이제 쾌락의 어떤 이런 그 나날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탄미적이고 조금 이제 색안경을 끼고 하면은 와 좀 너무 세다 표현이. 그리고 좀 이제 작품 전체에서 우리 작품을 읽다 보면은 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좀 완고하신 분들에게는 이 너무 부도덕하다 해가지고 많이 좀 예. 당시에 비난을 받았지만 이걸로 역시 좀 이름새를 많이 날렸습니다. 근데 오스카 와일드는 사실 탄미주의를 굉장히 좀 본인이 관심이 있다고 해도 사실 그냥 작품을 쓸 때만 어떤 작품의 어떤 테크닉으로서만 탄미주의를 하는 작가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작품을 이제 쓰는 스킬 자체도 탄미주의지만 약간 예술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아예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냐면 도덕을 초월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네, 된다. 그게 이제 조금 위험하기도 네, 하고 이제 선이 아슬아슬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타부시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했던 네. 또 주제 철학을 갖고 있었던 작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이 있는 거고. 예. 네, 그거는 일종의 좀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근엄한 이미지를 깨려고 하는 파격적인 도전이기는 하지만 그 인간의 면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그런. 네. 그래서 이제 20세기를 연 작가라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또 이제 이런 작가들의 또 작품 하나하나가 쌓여서 또 네. 지금의 이름이 그쵸.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그쵸. 합니다. 네. 오스카 와일드 하면 행복한 왕자를 왜 빼놓으십니까? 그것도 네, 있죠.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맞습니다. 동화인데. 네, 사실 네. 따로 지금 제가 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생활 때문에 그게 너무 좀 이미지가 세서 네. 그렇지 사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그리고 이제 살롬에 못지않게 또 동화로도 네. 되게 유명한 작품 행복한 왕자가 왕자.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곡을 이제 쓰는 사람이지만 동화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동화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네. 합평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네. 비난을 많이 받아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스카 와일드의 이제 별 아이의 이제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단편 동화다 보니까 뭐 단편 동화라기보다 분량이 좀 예. 중편, 네, 예, 중편에 좀 원고지로 거의 한 8, 90매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딱 신춘문예에서 내는 거 조금 많은. 그러니까 신춘문예 단편 소설 분량 정도 네, 되는 단편 거죠. 소설이 이제 네, 80매 네, 내외고 네, 예, 동화는 30매 내외거든요, 원고지. 그러니까 동화치고는 좀 긴 네. 동화인 거죠. 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의 별 아이, 분량으로 치면은 한 단편 소설 정도 되는 분량이고 한 중편 동화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게 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묘사나 이런 발상이 되게 재미있고요. 특히 네. 묘사가 확실히 감각적입니다. 되게 네. 감각적이고 동물들이 이제 나와서 막 이렇게 증언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러는데 역시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몰라도 읽다 보면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미모에 아주 잘생긴 남자가 예. 나옵니다. 아주 네. 잘생긴 별에서 남자. 온 아이. 네. 네. 아주 잘생긴 남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잘생긴 남자애가 하나 있었고, 이 남자애가, 사실은, 별에서 온 아이라고 지금 설정이 돼 있죠? 별에서 온 네. 아이인데, 그러니까, 네. 발견 당시. 그러니까 네. 이 소설 맨 처음에 이 주인공 별아이가 나오진 않고요. 어떤 아주 시골의, 나무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가난한 나무꾼이, 어, 길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가 그냥 이 아이가 뭐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무꾼이나 농부가 길을 가다가 이게 길거리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뭐 어떤 아이였고 어, 이런 게 많은데 이웃 나라의 뭐 네, 네. 근데 잃어버린 왕자였고. 뭐 크게 보면은 그런 걸로 갈 수 있는데 이 작품 처음에 보면은 그 나무꾼이 있는 그 동네 그 산골 이렇게 묘사가 나오는데 뭐 늑대가 와서 말을 하고 뭐 동물 친구들 나와서 하는데 이 묘사 자체가 굉장히 좀 판타지한 느낌을 주고 굉장히 판타지한 느낌을 주면서 이제 이런 공간에 이제 버려지는 아이가 그냥 아이는 아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났을 때 모든 동물들이 반응을 하고 모든 이제 천지 만물이 반응했던 거와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신성스러운 이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암시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길 가다가 뭐 불쌍한 애 이렇게 주워온 게 아니고 이 나무꾼이 굉장히 좀 판타지한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버려진 아이를 데려오는데 이 아이 자체가 뭔가 좀 특별하다 이러한 네. 느낌을 처음에 이 작품의 묘사에서 되게 줍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는데 엄청 미모의 이런 소년으로 네, 자랍니다. 그 동네 아이들하고는 외모부터가 이제 외모부터가 딱 다르고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가 다른 예. 이런 아이로 자랍니다. 어 근데 이제 자라다가 이제 아이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평범한 그냥 남자 아이처럼 이렇게 자라긴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값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나르시즘이 좀 있거든요. 나르시즘이 좀 오스카 와일드 작품 전체적으로 좀 느끼는데 여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생긴 소년이 이 동네에서도 이렇게 약간 이제 골목 대장 비슷하게 노는데 또 약간의 그 서민 사상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게 나는 애가 별에서 온 아이야. 이런 게 또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즘에 좀 빠집니다. 나르시즘에 좀 빠지고 부모님도 그 이제 어쨌든 친부모는 아니죠. 네. 데려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좀 걱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 차림의 아주 남루한 어떤 노파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여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여인. 네, 네, 거지 여인. 네, 거지 여인이 그 네. 이제 동네를 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거지 여인이 그 별아이의 치모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추한 이런 존재가 어떻게 나의 내가 어머니를? 거지라니, 네. 거지라니. 그래서 이게 동화인데 저는 되게 좀 신선했던 게 음. 어쩌면은 이게 동화로서 되게 좀 뭐 이런 표현은 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고 아이들의 어떤 그 시선을 대변할 수 있겠다라는 게 아이들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외모가 좀 클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판단을 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읽으면서 혹시 이 작가가 또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뭐 이렇게 외모만 보고서 어떤 어른을 판단하고 놀리고 여기서 좀 착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다운 네. 그런 반응이죠. 근데 이제 음, 우리 읽으면 알죠. 네, 이렇게 못된 아이가 네, 온갖 고난을 겪고 네. 나중에 네, 네. 빌드업이 됩니다. 빌드업이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어떤 탐미주의의 스킬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뭐 도리안 그레이도 그렇고 여러 작품에서 이게 아직까지 힘을 잃지 않는 이유는 이 굉장히 막 뭔가 그 탐미주의 스킬을 하면서 막 굉장히 막 그 안에 뭐 되게 무거운 주제를 뭐 숨겨놨다거나 되게 네. 막 작가가 약간 흔히 얘기해서 어깨에 좀 힘을 넣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맞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맞아 나도 그냥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담백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쓰는 게 또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두의 또 어떤 그 감춰져 있는 그런 좀 어린 시절에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좀 부도덕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철부지죠. 철부지 네, 같은 철없는 행동. 요거를 네. 이제 그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철부지고 굉장히 어린 시절의 실수 같은 거지만 그리고 그 외모를 권력이라고 네, 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네. 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이는 자기가 이렇게 꽃미남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얼굴값을 하는데 자기 친모가 저런 남루한 거지라니. 어. 그러니까 단순히 거지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추해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냥 추해서. 아니 추하고 음, 자신은 별에서 온 아이니까 뭔가 나의 생모나 생부는 대단해야 된다. 대단한 뭐 이렇게 집안이어야 되고 나를 이제 마차를 이용해서 나를 데리러 왔어야 되는 그런 환상에 젖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거지 여인이 오니까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는 거죠. 그 네. 모든 상황을. 예. 그래서 아이가 이 친모를 거부를 합니다. 음, 그리고 집을 나가요. 음. 네.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네, 그 네. 외모도 바뀌죠. 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친모를 이제 거부를 해요. 친모를 거부를 해서 이제 친모가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같이 추한 사람이 나의 엄마냐라고 하는데 그 순간 자기의 외모도 추하게 변합니다. 네, 두꺼비 네, 같이 두꺼비 같이 뱀처럼. 변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도 이제 놀아주지 않고 음.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마을에서 난 살 수 없겠다 해서 그때 이제 나가죠. 대오각성을 일으키죠. 네, 네. 네, 저는 그게 조금 진짜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외모가 변함과 동시에 어떻게 대오각성이 일어나지?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자라나는 성장 패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춘기가 막 되기 전에 잠깐 못생겨질 때 있잖아요. 특히 여자아이들. 잠깐 못생겨질 때 있어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앞머리 네, 이렇게 네, 내릴 네. 때 그러니까 있어요. 이빨도 네. 빠지고 뭔가 이렇게 2차 성징이 오기 직전에 약간 그 구조 변경이 좀 되면서 좀 못생겨질 때 있거든요. 잠깐 그럴 때 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5학년 이때 아이들 전체적으로 조금 못생겨질 때 얼굴에 있습니다. 뼈러지 조금씩 네, 네. 나고 그리고 이제. 네. 안경도 쓰기 시작하고 이빨도 뭐 어디는 없고 약간 그리고 약간 비대칭의 느낌이 좀 나죠. 어디는 성숙했는데 어디는 애기 같고 그래서 그거를 묘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 애가 철이 들기 10살, 전에 10살, 한 음 11살쯤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신선한 네, 해석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땐 다 귀엽고 이쁘잖아요. 다 귀엽고 이뻤던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기 직전 그리고 이 친모의 존재를 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 뭐 가족, 특히 엄마 아빠가 어릴 때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음, 알았는데 음, 별거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아가는 때 이게 이제 친모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상징을 많이 부여하면은 친모가 거지여서 싫다라는 게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죠.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집 왜 이렇게 못 못 살아?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심보도 못 뒤지고 얼굴도 이제 뭔가 이제 구조 변경되는 중이니까 그게 아니냐. 그래서 못생겨져서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죠. 이게 이제 이 시기를 감안하면은 이때쯤이면은 뭐 특히 한, 외국은 네. 요 19세기 말이니까 뭐 독립하는 애들도 있겠죠? 예, 독립하는 애들. 벌써요? 10살, 11살에? 유럽은 그런 거 많죠. 예. 뭐 아직 그게 보통 교육이 이렇게 정착이 되기 전이니까 또 이제 좀 또 오히려 귀족 클래스나 이런 쪽은 일찍부터 이렇게 뭐 뭐, 이탈리아나 네. 프랑스로 이렇게 뭐, 유학 가고 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음, 아이가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못생겨진 가출. 상태로 예.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목적은 이제 그 친모를 찾는다는 예. 목적이죠. 근데 네. 여기서 이게 확실히 동화적 판타지가 있고 아이들한테도 교훈을 줄 수 있는 제가 가장 강렬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막 꽃미남이고 우쭐을 해가지고 이제 기고만장하고 나르시즘에 빠져 있을 때 그 마을에 그 산골 마을에 온갖 동물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네. 토끼도 괴롭히고 개구리도 괴롭히고 두더지. 비둘기도 괴롭히고 두더지도 괴롭히고
근데 이제 얘가 못생겨져서 이제 자기 마을을 떠나서 막 산을 헤매고 할 때 비둘기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두더지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토끼한테도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그 동물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다 차가웠죠. 네.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 음.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뭐, 도와주냐? 그러면서 이것도 그냥 감정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싫어가 아니고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네가 나의 어디를 훼손했고 네가 나의 어디를 망가뜨려서 지금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거든요. 아,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 아, 그 부분이, 이 작품에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동화가 또 가진 매력이죠. 아이들에게 그쵸. 이런 교훈을 주고, 예. 그리고 자업자득의 어떤, 예. 인생은 어느 골목에서 뭐 어떻게 만날지 마주칠지 모른다. 모르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가 단순히 고생을 했다라는 묘사보다 이런 서술이 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많구나. 못된 짓을 많이 많이 했구나. 그리고 단순히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데 그것도 내가 다 자초한 거구나.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다가 어쨌든 그 나라에 이제 뭐 서울 비슷한 도시 이 성으로 거기까지 이제 계속 떠도다가 큰 으리으리한 우리로 치면 서울과 같은 도시에 들어가는 성까지 성문, 이제 네. 성문까지 가는데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갔다가 그 마법사가 네. 세 가지 그 네. 미션을 주잖아요. 네. 숲에 이제 도시성 근처 숲에 금이 세 덩어리가 있는데 백금, 황금, 적금, 붉은금 이 세 개가 있는데 그걸 찾아오너라. 그래갖고 이제 첫째 날을 백금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3년 동안 고생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제 별아이에서는 그 3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마음이 착해졌어요. 외모는 아직도 이제 두꺼비 같지만, 예. 그래서 그 숲에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금을 못 찾았어요. 근데 금을 못 찾으면 그 마법사가 자신의 이제 주인이 그 때린다고 했거든요. 100대를 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울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찾아서 나오려고 하다가 숲에서 그 덫에 걸린 토끼를 구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토끼를 구해주니까 그 토끼가 내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백금을 찾아야 된다니까 백금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백금을 들고 이제 성으로 가다가 그 성문 앞에 나병 환자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빵 좀 사 먹게 돈을 달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고생하면 찾은 백금을 주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네. 베푸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베푸는 순간 다시 잘생겨집니다. 그래갖고 총 세 번이에요. 세 번 했죠.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고난을 겪고 붉은 금까지 찾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그거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과 본인이 이제 노력해서 뭔가 하나씩 해가는 그런 과정을 깨닫는 것 같고 이제 미션이죠. 미션. 그리고 이제 베푸는 거죠. 이제 베푸는 순간 다시 잘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마법사한테 금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나병 환자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내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도와주는 거죠. 그거만큼 큰 희생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 붉은 금까지 줄 때 갑자기 막 예전의 미모를 되찾고 그래서 다시 잘생겨지는데 다시 잘생겨지는 것에서 끝이 아니고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왕실이었죠. 그 나병 환자는 아버지였고 국왕이었고 그래서 그런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또 이 작품의 매력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였던 왕이었던 아빠한테 베풀어서 다시 왕이었던 아빠를 찾고 잘생겨지고 왕실이 돼가지고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왕과 왕비는 소년의 목을 껴안고 키스하고는 소년을 데리고 궁전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아름다운 성장으로 갈아입었고 머리에 왕관을 썼으며 손에는 왕호를 들었다. 소년은 강가의 도시를 지배했고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공명정대함과 자비로움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피엔딩으로 가는데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 오래 통치하지는 못했다. 그동안의 고통이 너무 심했고 그가 치러야 할 시험은 혹독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3년 뒤 그는 죽고 말았다. 그의 뒤를 이은 왕은 통치를 그리 잘하지는 못했다 하면서 근데 새드 엔딩 비슷하게 예. 끝납니다. 근데 이제 행복한 왕자도 네. 약간 그렇죠. 그 끝부분이 그렇거든요. 네. 그 행복한 왕자가 이제 동상에서 풀려나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렇게 길지 못했고 그 다음 왕은 그 행복한 왕자보다는 통치를 잘 못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탄미주의적 성격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판타지하다, 굉장히 판타지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설득력을 더 갖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성장 소설의 그런 게 있죠. 근데 네. 이 성장 소설에 그게 그래서 젊었을 때 뭔가 외모라고 하지만 어떤 내 눈앞에 있는 사안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제 발전돼 가냐라는 성장 소설의 느낌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육체적인 어떤 발전 단계가 아니냐. 어렸을 때는 이뻤으나 2차 성징 전에 무너졌다가 고생을 다 하고 이 성체가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완성이 됐을 때 미모를 나름의 매력을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길거리에 이제 이쁜 언니들도 분명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는 되게 못생겼을 거라고요. 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뭐 교정도 하고 뭐 안경도 끼고 막 이러면서 하지만 지금 늘씬하고 또 매력적인 또 여인분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작품 대표님께서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네, 하셔서 살짝, 크리스마스 네. 언급이 안 되거든요. 네, 크리스마스라는 이제 그 굉장히 혹독한 추위가 네. 배경이긴 해서 겨울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용서와 화해의 그게 모토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약간 신성모독이긴 하겠지만 예수의 일생이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크리스마스로 조금 그래도 돼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약간 또 모티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별아이라는 어떤 이름 자체도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예수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언급이 사실상 안 돼 있고 아무도 이제 예수의 어렸을 때 시절을 모르는데 분명히 예수도 사춘기가 있었을 거고 예수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촉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리고 그런 아우라가 뭐 어디 갔겠습니까? 뭐 분명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렇게 뭐 여러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다면 어렸을 때도 그러한 본인 스스로가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당연히 예수님도 이런 좀 치기 어리고 또 똑같이 동네 꼬마 남자애들처럼 그래서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나 역경을 좀 성장한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뭐 광야에서 뭐 악마의 이런 시험을 이겨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예수도 분명히 그 당시에 내가 좀 남들과 다르다라는 느낌은 전 분명히 가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뭐 신성시해서 믿든 아니면 그냥 역사적 인물로 생각하든 간에 예수라는 인물이 분명히 본인이 남들과 좀 다르다라는 느낌은 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어렸을 때. 좀 분명히 가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 또 이제 신성시하는 거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애였으니까. 네, 뭐 예,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좀 네.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네. 태어난 것부터 이제 네. 예수님은 네. 태어날 때부터 약간 네. 신비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네. 그리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나이 때 이제 뭐 그런 물어봤을 거 예,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들었을 네, 거고. 아빠 네. 나 어떻게 태어났어? 뭐 이러면서 난 뭐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줘. 막 이렇게 하면은 난 남들과 다르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너의 아빠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 그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생부도 아니고 그리고 뭐 네, 생부는 아닌 거죠. 네. 생모는 맞지만 생모는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태어났지만 이제 생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실수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출생 이런 것도 굉장히 남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 뭐 동방박사들 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러면은 난 남들과 다르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태어날 당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네, 네. 그 로마의 갓난아기들이 헤롯 왕이 막 이렇게 대학살이 했었고. 일어나고. 네, 그러면 그리고 분명히 또 주변에서도 또 분명히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다른 사람도 있었고 분명히 그 뭔가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안 가져도 네. 나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환경이 분명히 처했을 거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예. 기고만장했을 수 있어요. 예, 뭐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예수가 유년 시절에 각성하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신선한 개인적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이 되게 좀 암울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3년 통치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기간이 그게 길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이 통치를 못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고 그래서 별 아이라는 이름도 그렇지만은 그냥 약간 신성모독의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에 덧붙여 이 작품은 예수의 유년 시절 예수를 모티브로 한 동화가 아니냐.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별아이 진짜 재밌게 읽어서 뭐 타이핑까지 할 정도로 그 구성이 꽤나 탄탄하고 역시 오스카 와일드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별아이 오스카 와일드의 별아이 한번 이렇게 접해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저희들이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사생활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품이 조금 작품 꺼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또 괜히 접근을 좀 안 하시려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차지하고 일단 작품을 읽어보시면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작품만 봤을 때는. 네.